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웠으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은 배웠지만 수첩에 적힌 것을 제대로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법은 배웠으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배웠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꿈에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분열을 이루는 것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네요.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면 동부전선 총기 난사를 일으켰던 임모 병장이 자살 기도하는 총상 자해 후에 생포돼서 지금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버티기로 일관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민망하고 남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아침, 그러니까 4월 16일 아침 9시 전후 무렵 해경 상황실의 녹음 미공개분 일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따른 공개입니다. 해경이 우왕좌왕했던 것,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진도 소식과 유병헌 씨 수사 관련 속보, 그리고 전교조의 향후 투쟁 방침, 이런 것들 묶어서 전해드리겠고요. 경제 코너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 그리고 STX그룹 해체 단계에 들어갔죠. 부실 대출에 관한 얘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됐다, 이런 것들 묶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동부전선 총기 난사 참사 사건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발군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국방위 소속의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이모저모 얘기 듣겠습니다. 연희 때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 기탄 없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소통하겠습니다. 자,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었습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예. 총기 난사 무장 탈영했던 임모병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생포됐어요. 이 얘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국방부 관계자가 임 병장이 오늘 오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있는 상태이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임 병장의 가족은 임 병장에게 계속 투항을 권유했는데요. 임 병장의 가족이 도착한 뒤 약 3시간 반 정도 만에 임 병장이 자살을 기도했고 군은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1일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류탄을 던지고 실탄을 난사한 후 무장 탈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임 병장을 쫓는 과정에 소대장 1명이 다치기도 하고요. 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해서 진모 상병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총 부상자는 지금 9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5인 사격까지 있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구조적인 문제인지 재발 방지책은 없는 것인지 너무 많은 목숨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 허망하게, 황당하게, 억울하게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해야 됩니까?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 느닷없이 국가보훈처가 그런 걸 발표했어요? 예, 국가보훈처는 오늘 독립유공자인 문남규 선생이 문 후보의 할아버지와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 후보가 총리 후보가 된 이후 보훈처에 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문의해왔다며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원적지가 같은 점, 문 후보자의 붙인 증언 등으로 미뤄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조부가 독립운동가인데 그 손자놈은 위안부 문제는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냐,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하다 숨졌는데 손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으니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오늘 아침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보훈처에다가 자기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사실을 문의를 한 결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먼 윗대 조상이 아니니까 문 후보자 지금 올해 나이가 또 66세 이런 걸 감안하면 자기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텐데 이걸 보훈처에 다시 공식 질의를 했다는 것은 아마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하는 심증 이런 게 좀 갑니다. 그나저나 묘한 타이밍에 또 이런 게 공개가 됐는데 듣는 칭찬보다는 그 반대가 더 큰 것 같군요. 우리 안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자, 세월호 침몰하던 날 해경 상황실 녹음 파일 공개됐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 해경이 당시에 적극적인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신고 처리 절차도 규정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해경 종합상황실 녹음 파일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당일 오전 9시 3분쯤에 세월호 여객 영업 직원인 강모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강 씨에게 배에서 내릴 수 있도록 갑판 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강 씨가 지금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9시 5분, 11분, 13분, 21분에 4건의 신고 전화를 더 받았지만 신고자와의 통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신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해양 긴급전화 운영 규칙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원고 2학년생 최모 군의 첫 신고 전화 8시 52분
이후에도 선원과 다른 전화들의 신고 전화가 계속 잇따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할 순간인데 방송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의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예예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해경이 탈출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지만 이런 그 대응은 사실 좀 탐탁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해경에게 탈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습니까? 네, 지시 권한은 선장에게 있습니다. 네, 선장에게 권유를 할 수는 있다 네. 이거군요. 물론 그렇겠죠. 그거야 선장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명령이 전달되는 것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해경이 아무리 최근 20년 동안 한국에 대형 해양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했던 것은 곳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서 돌아온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우리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탁의 글을 올렸는데 화제라고요. 예, 어제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라온 우리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학생들은 이 글에서 정말 괜찮아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아무것도 말하지도 묻지도 말아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또 학생들은 글 말미에 우리가 학교에 돌아갈 때 두려운 것들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교복 등 내가 단원고 학생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싫다. 기자들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웃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할까 웃지 못하겠다. 평소처럼 대해달라 등의 글도 남겼습니다. 네,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성장기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절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싱그럽고 아름다울 나이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웃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할까 웃지 못하겠다. 참 이 대목이 여러 방면에서 마음을 치네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지금 보듬어주고 있는지 아쉽습니다. 벌써 보름째 진도 팽목항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수색 작업. 예, 세월호 참사 69일째, 미 구조자는 보름째 12명입니다. 구조팀은 수색 작업과 장애물 제거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구조팀은 미 구조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장마철,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수사 속보, 유병헌 씨 수사 속보 볼까요? 지금 유병헌 씨하고 그 큰아들만 빼고는 주변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체포를 한 셈이죠. 부인도 체포를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했다고요? 예, 인천지검은 오늘 유 전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권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유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 씨의 처남인 권오균 씨, 형인 유대균 씨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녀 유섬나 씨 등 체포된 사람까지 합하면 총 7명입니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가족을 검거하는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법외 노조로 1심에서 판결받은 전교조가 정부의 4대 요구사항 내걸고 총력투쟁 결의를 다시 밝혔어요? 예, 전교조는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 극우, 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 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법의 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방침 대응은 뭡니까? 예, 교육부는 오늘 정교조의 법의 노조 저지를 위한 조퇴, 투쟁 등 집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정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단체 협상 중단과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정교조의 법의 노조 저지를 위한 대정부 총력 투쟁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네. 교육감, 새로 뽑힌 교육감들 취임일이 7월 1일이죠, 아마? 네. 그 전후를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내홍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주의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동통신사에서 뭐 사람 한 사람 정보당 얼마씩 뭐 받고 거래를 했다느니 뭐니 뭐 은행에서도 그런다 그러더니 이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조직인데 거기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해왔다고요? 예, 감사원이 지난 3월에 실시했던 기관운영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방접종 내역 등 개인정보 93만 건을 수집해 이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예방접종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회원들의 정보 390여 건도 무단 수집했습니다. 이게 심각하군요. 지난 2002년부터면 12년 동안 그래왔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주민번호와 이름 같은 개별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관리, 질병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런 것들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해왔다. 우리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미개한지 야만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정부 부처에서 이러니 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사교육 열풍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만 5살 이하 미취학 아동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30%는 집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중 3명은 학습지를 풀고 10명 중 1명꼴은 시간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비, 교육비의 절반가량이 사교육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비용은 반일제 이상 학원에 59만 9천여 원, 개인 그룹 지도에 12만 8천 원, 시간제 학원에 9만 2천여 원, 학습지에 6만 3천여 원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총 보육, 교육비는 4조 9,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내 총생산의 0.39% 수준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5.1%가 미취학 아동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00개 지역의 2,519가구에 미취학 아동 3,630명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10명 중 최소 3명이 학습지를 풀 정도면 얘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뭘 하죠, 그러면? 학교가 재미없을 게 정말 뻔하겠네요. 지난 대선 때 친박단체의 특별 보좌관 행세를 하던 사람이 구속됐다고요? 무슨 행세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뭔 돈을 챙겼답니까? 예,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부산경찰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친박단체 특별 보좌관이라고 속여서 돈을 받아 챙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부산경찰청이 구속했는데요.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 자신이 부산 지역 친박단체의 특별 보좌관이라고 박모 씨를 속여서 600만 원을 챙기는 등 총 5억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 씨는 잘 아는 회장님의 재산 780억 원을 20년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재산을 옮기려면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직도 이런 사기가 통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군요. 어제나 뭐 5억 원가량을 그랬다니 참 돈 액수가 작지 않은데 심한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내륙 곳곳에는 밤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대기가 안정돼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이 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목요일쯤 장마전선이 다시 제주도까지 북상해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지방에는 다음 달 초쯤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전까지는 당분간 잦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5도, 부산 23도에 머물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소조기가 이어지면서 물살은 약하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5시 54분 막 되려 합니다. 뉴스K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처져 있습니까? 처져 있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무슨 말씀을 잘 전해드려야 될까 생각. 저는 이제 황준호 팀장 딱 연결할 때 예. 뭐라고 할지 첫 마디 알아요. 뭐라고? 오늘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시작하던데 항상. 오늘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고성 총기 타령 임병장 사건. 네. 저희가 현장에 PD들 총 3명이 갔고요. 예. 그리고 국방부에도 갔는데 좀 종합적으로 현장에 간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중계로 오늘 상황에 좀 집중해서 왜 아침 8시에 사실은 어제 저녁 때부터 대치가 속에 있었는데 네네.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방부에 간 PD는 그동안 이게
만 이틀에서 5시간 정도가 빠지는 시간 동안 사건이 시종이 그랬는데, 네. 그동안 있었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고 또, 근본적으로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황 팀장이 마지막 부분에 짚은 그 점 역시 강조가 되어야겠죠. 예, 확실히. 2005년도에 김동민 일병 사건 일어나고 나서 사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네. 병역 문화 개선 특단의 조치를 내려라. 그래서 뭐 동기들끼리 내무반을 같이 쓴다고 하거나, 물론 전 군대에서 다 그게 관철되기는 안 했지만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김포에서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나면서 역시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군대에서 사망사고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자살이고,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총기 사고라서. 요번에 이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80년대 중반인가도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수류탄과 실탄 난사해서 15명이 그때는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도 바로 이 사단에서 일어났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3년하고 5일 빠지는 날, 26일 날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똑같은, 그리고 결국 월북을 했던데요, 그때 당시는. 어쨌든. 그나저나 우리 황 팀장은 군대 혹시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요번에 그 K2 소총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임병장이 아까 생포될 당시에 자살하기 위해서 스스로 총격 가해, 그러니까 자기가 총을 쏘았는데 옆구리 부분을 다쳤다고 하죠? 예. 근데 그 K2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거꾸로 쥐고서 자기를 쏠 수 있을 만큼 길이가 짧습니까? 그렇게 짧게도 많을 수 있습니다. 총 일부를 뭐 접거나 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안타까운 젊은들이. 그래서 네. 현장 말고도 예. 총기 난사 과거 사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지, 고쳐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또 짚어볼 예정이고요. 또 사건의 재구성 정확히 오늘 발표된 것들로 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원식 의원이 네. 세월호에 관련된 중요한 보도자를 또 하나 냈습니다. 예. 지난주에 났을 때는 해경들이 전화번호, 그러니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화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오늘도 그거의 연장판인데요. 당시에 선내 방송을 담당했던 강모 씨한테서도 해경으로 직접 전화가 왔고, 신고 네. 전화가 네.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이 됐다라면, 그리고 방송하라, 퇴선 방송을 하라라고 했더라면 참사를 많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 점이 안타깝고 아쉽고, 또 이런 게 왜 이제사 나왔는지,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했을 때는 119에 전화한 거를 해경이 돌려받은 셈인데요. 그건 8시 52분에 단원고 2학년 최모군이 한 전화. 네. 예. 근데 오늘 거는 해경 신고 전화 122로 직접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걸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이제야 나왔고 했는지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역시 오늘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산으로 했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갈 예정입니다. 청와대하고 창성동 별관이 불과 한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서로 굉장히 민망하고 지금 무안하고 남사스러운 풍경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화면을 양분해가지고 두 사람 표정을 해봤으면 볼만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아침 6시 40분에 네. 분당에 갔었는데요. 네네. 문 후보 자택. 예. 문 후보자 자택에 갔었는데 축구 경기 직후에 예. 바로 빠져나가서 전체 거기 있던 기자들이 다 허탕을 치는. 다 물 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또 기자들 물 먹이는 건 확실하네. 예. 저도 같은 분당 사는데 오늘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따 3시간 후에 뵙죠.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좀 볼까요? 6시 막 들어가려 하고 있네요. 오케이 마린. 와, 이분은 이제 이름 눈에 익습니다. 전쟁 나면 지휘관 쏘고 싶다는 병사들이 많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들이라고들 많이 하죠.
좋은 간부들도 있지만 개념 없는 간부들도 많은데 좀 간부뿐만 아니라 선임들도 쏘고 싶을 사람 많을 겁니다. 저녁 3달 남은 병장인데 좀 참지. 그리고 K2 소총이면 개머리판 접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황 팀장한테 한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고. 정말 사실이 이럴까요? 유사시가 되면 뭐 교전해야 할 교전 당사자 말고라도 평소에 이렇게 온갖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부에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감정이야 그렇겠지만 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인데 설마. 그러니까 예전식의 그 정훈 장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신세대에 맞는 상담 장교 뭐 아무튼 이쪽으로 좀 많이 그 옮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못 가서요. 저 집단 상황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께서도 저도 전방 근무자 출신인데 그때는 자살이 많았다. 요즘은 전우를 향해 난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 같다. 분석이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이런 거 분석이 필요할 만큼 사례가 적었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얘기는 뭔가 대응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플리포도님께서는 아주 위트 넘치는 누구의 트윗을 옮겨주셨네요. 고갱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트위터리언 김빙삼 씨의 트위터 내용 중에서 포장을 뜯어버린 문참극은 반품이 안 된대요. 포장. 에피타프님께서 여전히 영어로 써주셔서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읽어보니까 아마 그 부동산 가격 인플레하고 살인적인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시대, 우리 사회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구조적으로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냉철하고도 영어로 써놓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무게가 있어 보이는 저는 사대주의자인가요? 에피타브님 그 자판이 빨리 한글 자판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피타브님. 그리고 다크신사 문참극은 언론인 출신이면서 어찌 저리 말빨도 안 되는지. 예, 솔직히 저도 그 점은 좀 청산유수 이런 걸 떠나서 생각보다 논리성이 떨어지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무식한 기운도 좀 느껴지고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게 한 신문사의 주필 출신인가 싶을 정도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말씀 잘 하시겠죠. 워렌 버핏 67쪽께서는 김기춘 서남수의 전교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분노를 표현해 주셨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사고 당일, 플리포도님 여기 있네요. 사고 당일 핸드폰 통화 기록이 대거 삭제되었다는 주장, 네, 제기됐었죠. 안 그래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 나왔던 것들 소개하는 거 이외에 좀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합정동 사무실에 앉아서 차리려니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창극 씨가 보훈처에 자기 조부 독립유공 활동 관련해서 문의했다는 얘기에 대한 분노와 조롱과 풍자, 페이소스 아주 그냥 많은 분께서 시원하게 써주셨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인사청문회 총리 문창극 가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는 막 짜증이 나려고 할 정도인데 새누리당에서 뭐 처음에는 자진 사퇴하라 막 이러더니 청문회는 한번 서가지고 또 본인이 할 얘기는 뭐 그럴 기회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뭡니까 도대체? 미안해요. 저 양 기자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짜증이 인제 나시나 싶어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미 짜증이 아주 많이 났었는데. 예, 심하잖아요. 일단 분위기가 예. 조금 묘한 구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정말 이 여권 전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지도력 혹은 정치력 이런 걸 떠나서 네. 너무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치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박대출 대변인이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오늘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로 이렇게 정해진 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친박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전당대회 출마한 홍문종 의원이 처음에는 인사청문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상황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기억나요. 예. 그런데 오늘 홍문종 의원이 이번에 또 말을 바꿨어요. 인사청문회는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이게 꼭 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전언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말들의 근원을 좀 추적을 해보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논란이 됐었던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해서. 표절수석. 예, 신수석들한테 이제 임명장을 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국회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 지금 국가 대개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해내려면 국회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 들었던 게 장관들 얘기. 네. 이 개각도 해야 했고 그러니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잘 치러내야 되고 이 국회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문창국 후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중에서도 김태호 의원이 오늘 국회 정무관 브리핑룸을 찾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입을 뗀 거죠. 전반적으로
그 주말 지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이후에 대충 상황이 어쨌든 좀 시끄러웠지만 정리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창국 후보자 쪽이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이런 얘기들은 한마디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전에도 문창국 후보자가 오늘 퇴근하면서 퇴근 타이밍? 우리 집안 문제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자신의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좀 그 조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깝깝한 게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씀 말고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기자 혹시 대통령이 지금 귀국한 지 새 밤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밤 지나고 3일째죠. 3일째죠. 예, 토요일 늦게 귀국하시긴 했지만 그런데 모종의 결단이나 사인을 낼 거면은 충분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밤 하고 지금 3일째 접어들어가는데 하루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아무 뭐가 없으니까 새누리당에서 알아서 기느라고 청문회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눈치 보는 딸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런 방구 얘기 나온 것 없다가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임 수석들한테 임명장 주면서 국회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워딩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도 잘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걸 과하게 해석을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력, 지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평가를 떠나서 정말 눈치 보고 정말 표현 하나로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까지 순식간에 바꿀 정도로 정말 이렇게 벌벌 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현실이다. 그러게요. 이게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거죠. 양 기자의 선배 기자로 저를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배로서 생각해도 이강윤의 오늘의 앵커를 떠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줏대 없고 일 못하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집권 여당은 처음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지 지금 18년, 19년 됐는데 제 기억으로 분명합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문창극 후보자 조부 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네. 문 총리 후보자가 자기의 조부라고 밝힌 문남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할아버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은 1920년 삭주에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출생지 등 인적 사항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랍니다. 아무튼 참고로 전합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최종적으로 좀 다시 잡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좀 되게 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웃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문창국 후보자의 주부가 애국지사였으면 문창국 후보자의 지금 알려져 있는 그리고 그가 보여온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이 총리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내 말이요. 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진실을 밝혀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논리적이냐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지금 무슨 연관관계가 있으며, 할아버지의 서령, 유공 독립자 문남규 선생이 옳다고 하면은, 그럴수록 더 창피한 일인데. 그렇죠. 왜 이러냐고. 양 기자네 학교 선배잖아. 왜 나한테 따지고 그래. 본인이 가서 뭐라고 하지. 다음 질문 넘어가요. 오늘 아주 그냥, 날도 꾸물꾸물한데. 새정치연합은, 근데 은근히 속으로는 지금 그래도 그냥 청문회를 했으면 더 남는 장사겠다 하고 뭐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정치적으로 계산만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런 얘기가 우물양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질 않았으니까 이 현행법상으로 보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벌써 23일,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빨리 온다고 쳐도 20일 잡으면 사실 7월 중순까지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거기다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특히나 또 논란이 한 번 더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730 재보궐선거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인사청문회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안에 제가해서 보내오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이 국민적인 에너지의 낭비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원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문참극 해괴한 식민사관과 이제는 할아버지 이력까지 뭐 들먹이면서 이런 말을 해야 할 때입니까? 세월호 국정조사도 저렇게 터덕거리고 있고 말이죠. 나라가 지금 12일째입니까? 13일째입니까? 이거 참 남사스러워서 아이고, 청와대도 정치력이. 이때 왕 실장님은 뭐 하신대요? 한 칼 안 하시고. 왕 실장께서는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어쨌든 비판의 화살이 본인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뭐 최대한 자제하고 그러겠죠. 예. 우리 청취자분 질문 하나 드리고 답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헤어집시다. 굉장히 짜증스러워서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의상할 것 같아. 샤크님이 6시 16분 방금 올리셨네.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 있잖아요, 지금. 네네. 후보로 지명된 날부터 급여, 월급 계산해 줍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지명이 됐습니다만 현재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아닐 거.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도 이거 옛날 선배 지시를 받아서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로 공무원들 총무처 안행부의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전제하에 급여는 나오지 않고요. 일당 개념의 하루 급여, 교통비와 회의 참석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소정의 날마다 계산되는 건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차량도 지급이 되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아깝다. 아마 우리 샤크님은 그래서 물으신 걸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네. 문창극 훌륭한 그런 선배를 두신 학교 나오신 우리 양 기자님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게시판 조금 볼까요? 더불어 살자님께서 한심한 철학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 여당, 수구 꼴통 세력들 태풍 올 때 같이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그분이죠. 배추머리라는 별명 김병조 씨인가요?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밖으로 사라지거라, 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양이 아베님은 김삿갓은 할아버지 욕보이고 하늘 보기 부끄럽다고 평생 삿갓을 쓰고 살았지요.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쁜 해바라기께서는 요즘은 웬만한 개그 프로보다 정치권이 더 웃긴대요. 예. 웃기다 못해 좀 짜증스럽습니다. 다크 신사님, 서령 할아버지가 그렇다 쳐도 할아버지 뒤에 숨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꾸짖으셨고, 블루벨벳 달달님 짜증이 좀 났네요. 제가 이러는데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둥이만 두 분 톰과 제리를 보는 것 같다고요? 언제 양정대 기자 선거 끝나거나 뭐 하면 하루 날을 잡아서 좀 길게 뭐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취자 전화 연결 문제는 지금 전화 회선 확보와 혹시라도 있을 방송 사고 또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 문제도 한 코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몇몇 분께서 주셨는데, 매일매일은 힘들다 하더라도 사실 국제 문제 중에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많지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주 1회쯤 국제 문제 전문가로부터 한 주간의 것을 라운드업하고 가능하다면 조금 예측도 해보는, 그러니까 매일 연결하는 건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가급적 그것은 수요일 날 배치를 하려고 하고요. 종합적으로 짜지면 부분 개편에 대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확정이 되면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분께는 미리 답을 드리는 거고요. 청취자 전화 연결은 일단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주말을 앞두고 문화 관련 소식을 묵는 것, 근데 우리가 오로지 말로만 하는 거여서 텔레비전이면 그림과 함께 뭐 자막, 도표 이런 거에서 최소한의 정보 가치가 될 텐데 말로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 어떨까 해서 그 점은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조금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으면 게시판 보겠고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때 문창극 총리 지명자. 그 배에 내가 탈 걸. 저는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탔으면 내가 뭐 몇십 명이라도 내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정기적으로 퇴함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실제 그대로 저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배에 탔었으면 내가 퇴함 훈련 내 받은 데 따라서 내가 그 애들을 좀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서는 울컥한 표정을 짓기도. 그때 우리가 이런 훈련만 했어도 그 중고생들을 그렇게 고등학생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월호 때 그 선원들이, 우리 선원들이 진짜 한 번이라도 그런 퇴함 훈련을 했다면. 세월호 당시 퇴함 명령만 빨리 내렸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의 YTN 인터뷰. 배가 복원력이 안 생기고 또 충돌해서 침수가 되고 또 어떤 이 선박에서 배가 깔아앉게 되면은 태암명 군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비밀 장비도 있고 변기도 있기 때문에 태암 장비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상선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태선 준비가 절차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IMO 이런 규정에 따라서 태선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절차가. 그런 내용은 않고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9시 26분 벌써 이게 배가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퇴출하면 구조됩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선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벌써 퇴선을 해도 한참 먼저 했어야 되고. 한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 네, 현재로서는 문 후보자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뒤에 직접 사퇴를 밝히는 것이 유력하다. 이런 분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지난 며칠 동안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이 역시 여론을 돌리겠다는 것보다는 본인 역시 청문회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소명하겠다. 이런 것으로 여권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정기적으로 퇴함 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뒤집히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실제 그대로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퇴함 훈련 내 받은 데 따라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네요. 문창극 장교 퇴함하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김광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젊고 예. 패기 있는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35분까지만 통화할 수 있다 그랬죠? 예. 10분이 채 안 되니까. 1번. 예. 임모병장. 제대를 석 달밖에 안 남긴. 그러니까 요때는 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는 뭐 그런 말들 하던데. 예. 왜 이런 큰 일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뭐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 파악된 사고 원인이나 범행 동기 이런 거 좀 신문에 안 난 거 뭐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무기록 카드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에 이 친구가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뭔가를 적었다고 하는데 체포되기 전에.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을 본인이 마지막으로 적었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최종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요구하면 국방부가 필요한 정보는 잘 공개하고 있습니까? 뭐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아니니까 네네. 기본적으로는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임병장의 부모와 형님이 투항을 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이제 투항을 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 당국에 항의도 했다 그러죠? 아마 그건 뭐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사살 가능성을 군대에서 뭐 불응하면 사살해라 이런 것을 명령해서 그런 겁니까? 예, 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유족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네. 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려면 본인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살을 국방부도 뭐 계속 요구하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나 다만 염려의 측면에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차 질문을 했는고 하니 예. 말년 병장이 총기 난사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다면 틀림없이 무슨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론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체포 과정에서 사살해버리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생존자나 그러니까 임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만 재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살 명령이 있었는지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사살 명령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응시 사격하라라는 명령은 내렸던 거 아닙니까? 아침에 어쨌든 뭐 오늘 아침 교전이 있었고 상대 측에서도 계속 교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이 그냥 총이 오는 대로 맞고만 있어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데 이를테면 생명과 관계없는 다리나 허벅지나 뭐 이런 부위로만 쏴라 이렇게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것과 불가피할 때 응사하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생명은 건져서 사고 원인에 대한 진술과 수사는 이루어져야 하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탈영병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5명 그리고 사상범이죠. 7명의 사상범이
네. 12명이 사상이 됐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네. 예.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생포작전이 개시될 때 예. 동원된 병력에게 하달된 명령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정보 접근권은 우리보다는 김광진 국방위 소속 의원이니까 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재는 정확하게 구두든 문서로든 실제적으로 어떤 지점까지를 적발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나 다만 상식적인 측면 안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앞으로 국방부가 일부러 뭔가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살을 해버려라라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해당 소속위원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점도 좀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구조적인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른바 A급 관심사병이 어떻게 B급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결국 철책선 GOP 근무에 투입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당시 상담을 했거나 이 해당 부대의 사람들만이 세정을 속속들이 알 터인데, 예. 그 관심사병 선정 및 재분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관심사병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병무청의 본인이 등급을 매길 때부터 1차적으로 일단 정해지고요. 네. 그리고 부대 배치가 되면서 처음에 초동 부대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다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다시 해서 3번 정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A급에서 B급으로 왜 낮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 복무 카드를 받아보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예. 또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등병이나 1병이 아니라 상병 마로봉에서 병장으로 될 때 이제 이 친구를 좀 다운시켜 준 것인데 다운이라는 게 뭐죠? 미안하죠. A급에서 B급으로. 예. 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그 GOP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미 이 친구도 복무를 할 만큼 한 상황이 됐고 했기 때문에 분대장도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좀 세워질 측면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하지 않았을 거냐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반대적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무기록 카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후에 바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요청을 했고 지금 이제 김 의원에게 전달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교롭게도 또 김관진 이름이 비슷해요, 두 분이.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 겸직해가지고 요즘 삼각지 국방부 청사로는 안 가고 청와대로 출근하죠. 예. 그렇지만 현재 국방장관은 겸하고 있어요. 겸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떵빵 터지면 예. 국방장관으로서 기능하는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별 보이지 않는다고 기자들은 그래요. 예. 국방부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부대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총기를 가진 상태에서 외부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2시간이 지나서 그랬죠. 입니다. 10시 반에 이런 일이 언론에 공개됐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경계를 강화하고 또 검문 검색을 강화한 것이 한 2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실제 만약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책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이 얘기할 때가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인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인질로 잡고 만약 이 친구가 나섰다면 그 책임을 정말 국방부의 사람들이 져야 될 텐데 이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책임은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흥분 상태에서 무장 탈영을 했고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을 잃거나 극도 흥분이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당연히 짚어져야 할 왜 2시간 동안 지체되다가 공개됐는지는 꼭 따져주시고 오늘 아침
생포작전이 시작될 때의 현장 최고 책임자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 내용도 사살인지 아니면 부위별 생명을 담보하는 사살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김 의원 일정 때문에 인터뷰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접겠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평소에도 잘 활동 보고 있고요. 의혹이 없이 밝혀지는데 우리 김 의원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이후에 고맙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들이 쭉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잘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동부전선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연희 때와 달리 맨 마지막 부분에 연결하게 됐죠. 오늘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STX 그룹 해체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산업은행이 STX에 대해서 부실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산업은행은 이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책은행이죠. 그렇죠. 이제 MB 정부 때 이거를 다시 이제 그 민간 쪽으로 넘긴다라고 했다가 이게 조금 불가피해서 다시 공공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라고 보면. 근데 뭐 개인이 주인인 은행도 아니고 나라가 주인인 은행에서도 부실 대출 막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오히려 좀 더 심각한 면이 많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금융당국에서 지금 산업은행이 STX 관련해서 부실대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 이 STX 부실과 관련해서 전에 종합검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게 특별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특별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STX하고 강덕수 전 회장의 대출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추가적으로 벌인 결과 이 대출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그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공공연하게 이 STX라는 그룹이 급성장한 것이 MB 정부 때 이후 이제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일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MB 정부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한 6, 7년 전 뭐 7, 8 그때잖아요. 네네. 생각해보면 STX가 막 갑자기 서울역 앞에다가 뭐 자기 집 짓고 뭐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랬던 기억 나네요, 많기는. 그러니까 주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STX가 거의 뭐 이름도 없었는데 2007년도, 8년도에 주가가 막
급격하게 뜨거든요. 아, 주식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MB정부와의 커넥션이라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한국 현대사에서 정부와 커넥션 이거는 10중 8구 정치 문제화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감옥 갈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주로 지금 MB정부와 커넥션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STX라는 그룹이 한때는 이게 세계 12위까지 갔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네. 많은 분들은 이 이름 STX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이 STX라는 그룹이 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그룹 회장이었던 전 회장이죠. 그러니까 강덕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 양회라는 회사의 평사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STX 그룹의 회장이 됐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MB하고 좀 비슷하게 어떤 셀러리맨의 신화 이렇게 좀 불려졌었고 그래서 뭐 제2의 김우중이다, 뭐 신선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이 STX라는 회사는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파산 위기를 겪었던 쌍용중공업을 모태로 한 기업입니다. 예. 이 강덕수 전 회장이 이 쌍용중공업의 회사의 이제 재무 담당 총괄 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본인이 있는 회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의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회사를 그냥 바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조선이라든지 해운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을 M&A를 통해서 갑자기 덩치를 키웠는데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조선 해운 쪽의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처음에 인수할 때 뭐 매출 규모보다 최소 뭐 4-5배, 막 10배 가까이 막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시운을 잘 탔군요. 네, 굉장히 좀 운이 좋은 면이 있었고, 또 요즘 이제 현대차가 자주 언급하는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엔진에서부터 배를 조립하는 부분, 그리고 배를 사는 해운회사까지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한 그룹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좀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추구한 거는 마찬가지. 어쨌든 좀 잘한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사람들 눈에 띄고 큰 기업은 아니었는데, 이게 MB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급성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 앞에 이제 사옥도 짓고 이런 식으로 좀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때 갑자기 이렇게 좀 된 이유가 돈을 갑자기 벌어서라는 부분보다도 더 컸던 건 관료 출신들을 좀 영업하면서 정부 쪽하고 유착이 좀 곤고해지고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공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작은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뭐 중국에다가도 조선소도 짓고 STX 건설도 하고 뭐 에너지에도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데다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지난해 일부 계열사들은 상장 폐지가 됐고 그룹 같은 경우에 현재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료 영입이 됐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거기 부회장으로 영입되고 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한때 수사 선상에도 오르고 했는데. 자, 그러면 셀러리맨의 신화, 제2의 김우중 이런 얘기를 들었던 강덕수 전 회장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일단 검찰에 따르면 2,841억 원의 배임, 또 557억 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2조 3천억 원 정도의 분식회계, 그리고 이 분식회계를 이용해서 9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대출을 받고 또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1조 7,5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사기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번 전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아마 뒤에서 이제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STX에 이렇게 부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난해 적자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렇게 적자로 떨어진 건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도 청해진 해운에도 부실 대출을 해준 그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특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STX와 관련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곳도 4천억 원 정도 이제 특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도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부실 대출을 해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공 영역의 어떤 부패 문제라든지 관피해 문제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 사회 여러 문제에 지금 굉장히 부조리한 것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럼 드러난 것만 해도 사기성 대출이 9천억 원에 뭐 부실, 분식 이런 거 따지면 최소한 1조 4, 5천억 원 훌떡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은 국민들 세금, 나라 돈으로 이것도 떼워줘야 하는 겁니까? 이미 여러 부분 떼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요?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네.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네. 걸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회사에서 이제 개인이든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 이제 갚아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채의 가격이 막 이제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놔두면 이제 회사가 망하니까 산업은행에서 80% 가량을 그냥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인수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 회사채가 가격이 다시 안정이 됐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회사들이 망하면 세금으로 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 잘 모르는 사이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것도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사고는 딴 놈이 치고 책임은 뭐 우리가 지는 거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은 사유화가 되고 손해는 공유화가 되는 문제가 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큰 문제라서. 딴 나라도 이래요? 지금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예. 이제 대마불사. 예. 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였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런 기업의 담당자 혹은 관련된 공무원들은 바로 이제 실형이니까 감옥으로 바로 가요. 몇백 년씩 부형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조차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대담해지고 규모도 더 커지고 문제는 계속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메꿔주지 말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실난 부분은 끝까지 부실해서 그건 산업은행이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 경각심을 주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자꾸 모아가지고 은행 부실화 그러면서 해주고 하니까 네 배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들 부실하게 운영하고 뭐 그럼 나자빠지고 파산 선고 신청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지 몰라서 참. 이거 경제 공부를 다시 좀 해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올린다는데 선거 끝나니까 올릴 줄은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거 언제부터 얼마만큼 올린답니까? 일단 서울의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시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한 3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한 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한 3,000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한 달에는 한 300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인상이 되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0.3% 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가스 사용량이 좀 감소해서 공급하는 데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 지금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요금 할인을 좀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인상하게 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인상한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 인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공공요금 쪽이 너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0.33%면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형편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도 가혹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모종의 바우처 제도나 에너지 바우처 이런 게 있긴 하니까. 그런데 인상 이유가 좀 웃기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스 사용량이 줄어서 공급 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아니 우리가 가스를 아껴 쓸 수도 있고 여름이니까 난방할 이유가 없어서 가스를 사용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온수 사용량도 줄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비용적인 인상이 발생한다라고. 아니 가스를 덜 쓴다고 값을 올려받자는 게 이게 자본주의적이냐고요. 둘째,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 좀 올리겠다 이 소리네요. 그렇죠. 에이, 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말이야. 오늘 이상하게 정가 산책 때부터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 기리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기리사님 잘못 전혀 아닙니다. 선거 이후니까 가스 말고 또 줄줄이 공공요금 오를 텐데 어떤 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단 17개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곳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버스요금 등을 지금 뭐 이미 올리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좀 따져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업인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들도 공공기관이 이제 그 경영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요금 인상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 요금, 어디 댕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소리네. 가만히 있으라. 뭐 물론 요금을 계속 그 공공 섹터라고 그래서 잡아두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외국에 연동되는 거 있고 원자재값 오르고 하면 그리고 거기 종사자들도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의 뭐 임금 상승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속보여서 좀 미워서 한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예. 이게 지금처럼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딱 쥐고서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네.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정확히 원가를 어떤 요인들에 인해서 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라고 공개를 하고 가격결정위원회라는 것도 이 서비스 공급 업체, 또 정부, 전문가,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이게 정말 그 가격 결정되는 이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국민들도 그 정도는 인상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지. 요금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이 계속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납득을 시켜야 된대, 그죠? 그렇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네. 자, 이것도 뭐 별로 좋은 얘기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다. 이거 지금 계속 간간히 들려요. 우리도 그렇고 외국들도 좀 그렇고. 그러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 간다, 더디게 된다, 경제가 불투명하다 이 소린가요? 일단은 원래 연초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말에 다음 해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보통 좀 뻥튀기를 해서 내놓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중반에 좀 줄여가고 나중에는 내년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IMF나 미국, 중국 등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연초에는 세계 경제 전체를 합쳤을 때 한 3.2%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다가 이거를 0.4%포인트 낮춰서 2.8%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고 낮췄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 이제 국가들이 경제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위험 요인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미 이제 7%대로 아예 내려와 버렸고 자칫하면 올해 이제 7%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중국 경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하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훨씬 심합니다. 아, 그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굉장히 심한데 야. 이게 지금 그 폭락을 할 경우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7%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칫 절반 가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시한폭탄처럼 현재 그 자리를 잡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 경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우리 대중 경제 의존도가 수출이건 수입이건 굉장히 큰데 우리 또 한번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는 뭐 미국에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거의 뭐 기절을 할 정도입니다. 아이고. 지금 한국 전체 수출의 24%가 대중국 수출이고 이 수출의 양이라는 게 대미국 수출의 2배를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그 수출량이 늘어버렸는데 문제는 뭐 어쨌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 타격이 받는다는 건 뭐 너무나도 이제 자명한데 문제는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국내적으로 소비 침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과 관련한 부채 문제, 더군다나 이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의 부채 문제라고 하면 또 얘기가 틀린데 이게 가계 부채다 보니까 예. 해결도 어렵고 부작용도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리사님, 그 네네네. 중국에 대한 긴장은 계속 하겠고 오늘 공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고맙습니다. 내일 연결하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